태풍 흰남노가 매우 강한 세력으로 몸집을 키워 예상보다 빠르게 북상하고 있습니다. 내일 밤 제주 부근 해상에 이른 뒤 모레 오전 부산을 향할 것으로 분석되는데 제주 산지에는 모레까지 600mm가 예보됐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민의힘의 비대위 재구성은 법원 판결을 무시한 반헌법적 행동이고 당원 당규 개정은 월권이라고 했습니다. 내일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법사위원인 최강욱 의원이 검언 유착 등 본인이 피고인인 재판 관련 질의를 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충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농산물 도매 시장과 한과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11호 태풍 흰남노가 더 빨리, 더 강한 위력으로 우리나라를 향해 오고 있다는 기상청 전망이 나왔습니다. 흰남노는 2시간 뒤인 밤 9시쯤 서귀포 남서쪽 670km 부근 해상에 접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기상청 전망보다 6시간 정도 앞당겨졌습니다. 더욱 걱정되는 건 흰남노의 강도입니다. 내일 오전 한때 최고 등급인 초강력으로 강도가 커질 전망이고 서귀포를 포함해 남해안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칠 내일 밤 9시쯤에도 매우 강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 가장 강한 태풍이 우리나라에 상륙한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이태희 기자가 오늘 발표된 흰남노의 예상 진로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제11호 태풍 흰남노가 대만 동쪽 해상에서 한반도를 향해 올라옵니다. 오늘 오후 기준 시속 26km로 어제보다 3배 이상 빠른 속도입니다. 북상하면서 고온의 수증기를 계속 공급받고 있어 내일 오전 제주 인근 해상에 이르러 초강력으로 세력이 한때 커질 전망입니다. 북상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를 지난 뒤에도 어느 정도 강도가 유지될 것으로. 흰남노는 내일 밤 9시 제주 남서쪽 180km 부근 해상을 지나 모레 새벽 3시 서귀포에 초근접한 뒤 모레 오전 부산 북서쪽 20km 부근에 상륙할 전망입니다. 이때 중심 기압은 950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은 초속 43m로 태풍 사라나 매미보다 센 역대 최강 태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전국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내일부턴 본격적인 태풍의 영향권에 들게 됩니다. 모레까지 제주 산지엔 최대 600mm, 그 외 지역엔 300mm까지 비가 예보됐습니다. 특히 모레는 지난달 집중호우 때와 비슷한 시간당 50에서 100mm의 비도 예상됩니다. 초속 60m가 넘는 기록적 강풍도 전망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해 완벽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필요한 선조치를 즉각 실시간으로 하고 사후 보고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이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위기경보 수준을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높이고 6일 오전 출근 시간 조정과 휴교 조치 등을 요청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현재 흰남노는 일본 오키나와 부근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키나와는 말 그대로 초비상입니다. 주민 40만 명에 대해 대피하라는 지시가 내려졌고 대규모 정전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피해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흰남노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영상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바람이 굉음을 내며 몰아칩니다. 빗줄기가 거세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これすごいね。これ今最接近だ。 해안가 도로는 이미 파도에 잠겼고 가로수는 뿌리째 뽑혔습니다. 제11호 태풍 흰남노가 엄청난 위력으로 일본 오키나와를 통과하면서 약 40만 명에 대해 피난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서남쪽 섬 이시가키시와 미야코지마시에선 11만 명 전원이, 최대 도시 나하시에선 고령자 등 고위험군들이 대피 명령을 받았습니다. 나하시에서는 70, 80대 노인들이 강풍에 부상을 당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대규모 정전도 속출에 6천여 가구가 피해를 입었고 하늘길과 백길은 모두 막혔습니다. 주택과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피해도 접수됐습니다. 흰남노는 사람이 날아갈 정도인 순간 최대 풍속 초속 60m를 웃도는 위력으로 오키나와 본섬과 대만 사이로 북상 중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태풍이 오늘 밤까지 오키나와 규슈 지역에 많은 비를 뿌린 뒤 내일 새벽 제주 방향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이번에는 제주도와 부산 지역을 차례로 연결해 현재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제주에서는 아직 태풍이 가깝게 오지 않았는데도 벌써부터 침수 피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제주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노도일 기자. 네, 저는 제주 서귀포시 법한포구에 나와 있습니다. 자,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제주는 오늘 낮부터 비바람이 거세졌다 그쳤다를 반복했는데 지금은 잠시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면서 이곳 법한포구에는 바람과 파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제주에는 오늘 오전 호우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서귀포시 대정읍엔 시간당 최대 74.5mm가 쏟아져 지하시설과 도로 등이 물에 잠겼습니다. 오늘 하루만 제주의 침수 신고는 27건이 몰렸습니다. 제주는 모레까지 최대 600mm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부터는 태풍이 직접 영향권에 접어들기 때문에 순간 최대 초속 60m에 이르는 강풍 피해도 우려됩니다. 태풍 북상이 임박하면서 상인과 농민들은 오늘도 간판이나 비닐하우스를 고정하며 태풍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제주를 오가는 여객선은 오늘 오전 9시 이후부터 모두 발이 묶였고 강원 양양과 제주를 잇는 항공 노선 등은 오늘 11편이 결항됐습니다. 제주 서귀포 법한포구에서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앞서 태풍 경로를 전해드린 것처럼 흰남노는 경남 남해안을 거쳐 부산으로 상륙할 전망입니다. 초속 60m에 이르는 강풍을 동반해 초고층 건물이 밀집한 부산 해운대는 초긴장 상태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하동훈 기자, 부산은 현재 어떻습니까? 네, 부산은 오늘 오전 잠시 비가 내렸지만 아직은 태풍의 영향이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은 순간 최대 초속 60m까지 예상돼 이곳 해운대의 초고층 아파트 주민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해운대 초고층 건물 밀집 지역은 지난 2020년 태풍 마이삭 당시 초속 50m의 강풍에 빌딩풍까지 겹쳐 유리창 파손 피해가 잇따르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은 강풍에 대비해 창문에 테이프를 붙이는 등 분주한 모습입니다. 강풍의 파도 높이는 10m가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 만조 시간까지 겹치면 해일 피해도 우려됩니다. 지자체는 바닷가 상가 150여 곳에 내일 저녁까지 대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부산과 남해안에는 모레까지 최대 400mm의 폭우가 예상됩니다. 저지대 주택가와 하천 등지에서는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차수막을 설치했고 동천 인근의 아파트 저층 주민에게는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경상남도는 오늘 비상 2단계를 가동하고 낙동강에 보 8개를 모두 개방했습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TV조선 하동훈입니다. 태풍의 경로를 볼 때 제주, 부산보다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만 혹시 모를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강원 동해안 지역도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어선들은 긴급 피항했고 과수원에서는 바람 영향에 과일들이 빨리 떨어질까 명절용 배를 서둘러 수확하며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강릉 사천항입니다. 구두 위까지 어선이 올라와 있습니다. 태풍의 예상 경로에서 300km 넘게 떨어진 곳이지만 안심할 수 없습니다. 바람 세게 불면 넘어가고 파도가 좀 세면은 이제 배에 아무래도 영향이 좀. 집 근처 배수로를 정비하고 현관 앞에는 커다란 물가림 시설도 세웠습니다. 태풍 흰남노는 최대 600mm의 폭우를 동반합니다. 지난달 폭우 당시 집이 물이 잠겼던 피해 주민들은 태풍 피해가 반복될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또 집중호우로 비가 많이 와서 또 침수된 상태에서 한 번 더 침수될까 보고. 추석 대목을 앞둔 과수원에서는 태풍에 대비해 수확을 서두릅니다. 순간 최대 초속 60m에 이르는 강풍도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낙과 피해가 있을 수 있어가지고 먼저 따서 하고 있어요. 다 떨어지면은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태풍의 상륙 경로인 부산에서는 해수욕장 파라솔과 관광 조형물 등을 미리 철거했습니다. 경남 거제의 대형 조선소에서도 건조 중인 선박에 호주를 추가 설치하는 등 역대급 태풍 북상에 어민과 농민들의 긴장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공개 활동을 하지 않겠다던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보수 텃밭인 대구를 찾아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주 새 지도체제 출범을 위해서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의혹 관련 경찰 소환까지 임박하자 다시 여론전을 재개하는 모양새입니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의 비대위 재구성은 법원 판결을 무시한 반헌법적 행동이라면서 이 대구 시민이 죽비를 들어달라고 했습니다. 황선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내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을 마무리합니다. 오는 8일 다시 상임전국위를 열어 새 비대위원장을 추인할 계획인데 주호영 의원이 다시 맡는 방향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추석 연휴 전인 8일쯤 새 비대위원장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 비대위 출범이 임박한 가운데 이준석 전 대표는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비대위 출범은 반헌법적이라고 했습니다. 헌법과 당헌당규를 헌신짝처럼 여기는 집단이 앞으로 누구를 비판하면서 그러면서 당의 행보에 반기를 들지 않은 대구 지역 의원 12명을 공개 저격했습니다. 권력자의 눈치만 보고 타성에 젖은 정치인들이 더 이상 대구를 대표해서는 안 됩니다. 대구 지역 의원들은 의원총회에서 의결한 내용에 동의하는 게 왜 눈치 보고 침묵하는 것이냐며 전형적인 갈라치기라고 맞받았습니다. 이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모든 것은 부메랑이라고도 했는데 당내에선 모든 일의 출발은 본인의 성상납 의혹이라며 본인의 과거부터 돌아봐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 관련해서 언급을 자제하는 모습입니다. 대신 당 지도부가 나서서 간담회를 여는 등 여론전에 돌입했습니다. 제1야당을 향한 윤석열 대통령의 전면전 선포라면서 윤 대통령 내외도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폈습니다. 이 대표의 출석 여부는 내일 결정될 방침인데 불출석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분위기입니다. 이광희 기자입니다. 제1야당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전면전 선포입니다. 정치검찰에 의한 사법살인을 조정식 민주당 신임 사무총장은 휴일인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에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소환 사실이 공개된 건 검찰 발표가 아닌 이 전 대표의 문자 메시지 때문이었지만 공개 소환이라고 규정하며 공개 망신 주기, 정치검사의 치졸한 수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뿐 아니라 윤 대통령도 혐의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고 윤 대통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혐의가 민주당이 총공세를 펴는 배경엔 당대표 사법 리스크뿐 아니라 당의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습니다. 만약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민주당은 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지난 대선 비용 약 430억 원을 반납해야 합니다. 내일 긴급 의원총회에서 최종 방침이 정해질 예정인데 불출석 의견이 우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오는 9일인 만큼 대면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앞서 피고인인 최강욱 의원이 야당 법사위원 자격을 유지하는 게 맞는지 이해충돌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최 의원의 서면 질의서를 입수해서 살펴보니까 검찰과 언론의 유착 등 본인이 재판받는 사건 관련 질의가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입니다. 민주당 법사위원인 최강욱 의원은 40개 문항을 질의했는데 25번째 문항에서 피의사실 공표죄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고 26번째 문항엔 검찰과 언론 간의 유착관계에 대해 물었습니다. 최 의원은 업무방해 등 3가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특히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는 등 사실상 검언유착 사건의 당사자입니다.
당장 여당에선 이해충돌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법사위 소속 한 여당 의원은 본인이 연루된 사건을 질문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했고, 또 다른 의원도 대표적인 이해충돌이라며 민주당은 최 의원을 사보임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법사위에서도 최 의원의 이해충돌 여부가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저의 형사사건의 가해자인 의원님께서 저한테 이런 질문하는 것 자체가 그런 식의 논법이라면 대기 가해자고 내가 피해자죠. 하지만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강원 강릉에 있는 한과 공장과 전남 목포의 농산물 도매시장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추석 대목을 앞둔 상인들에게는 날벼락이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간 조업을 하던 어선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순식간에 어선 전체가 불길에 휩싸입니다. 어젯밤 11시 50분쯤 인천 홍진 덕적도 앞바다에서 70톤급 꽃게잡이 어선에 불이 났습니다. 스스로 대피한 선원 11명은 모두 구조됐지만 나머지 선원 1명은 실종됐습니다. 기관실에서 시작됐다고 이제 불이 완전히 되면은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추석 명절을 앞둔 어제 목포 농산물 도매시장과 강릉의 한과 공장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화재 조사 결과 이제 부주의로 음식물 조리 중에 부주의로 추정된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새벽 1시 40분쯤에는 충북 소운 당진 영덕고속도로 수안터널 근처에서 4.5톤 화물차가 앞서 가던 5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4.5톤 화물차 6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졸음이나 음주운전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대마 종자를 채취한다며 재배 허가를 받아놓고 뒤로는 대마초를 빼돌려 불법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수학기에는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 점검을 하는데도 범행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대마 관리에 허점이 드러난 건데 전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야산에 빽빽이 심어져 있는 식물을 경찰이 뿌리째 뽑아냅니다. 잎이 마약으로 쓰일 수 있어 지자체의 관리를 받아야 하는 대마입니다. 대마초 잎사귀라든지 광각성 물질이 있어요. 관계기관의 입회하에 다 폐기를 하고. 종자 채취 목적으로 지자체 허가를 받아 대마를 재배하던 A씨 일당은 지난해 11월경 대마잎을 빼돌렸습니다. 기름과 섭유로 쓰이는 종자와 뿌리, 줄기만 채취 가능하고 환각 성분이 있는 대마잎은 폐기해야 하지만 이를 어긴 겁니다. 이들 일당은 공무원이 참관한 상황에서 대마잎을 폐기해야 하는 규정이 있었지만 공무원이 오기 전에 잎을 따서 숨겼습니다. 화종 시와 수확 시에 재배 현황을 보고받고 폐기 시 참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실제 재배량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찰이 압수한 대마초는 29kg, 약 1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지난해 경찰이 압수한 전체 대마초의 절반이 넘는 수준인데 이들이 오래 키우던 생대마 1만 주도 함께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A씨 일당이 SNS 등을 통해 대마초 1kg은 유통한 것으로 파악하고 대마를 거래한 수도권 유흥업소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제2의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성착취물 유포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죠. 확인된 피해자 6명 모두 미성년자입니다. 사회적 공분을 불러온 조주빈 일당의 N번방 사건 이후에도 디지털 성범죄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는지 차선우 기자가 그 이유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2년 전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N번방 사건. 미성년자를 협박해 만든 성착취 영상을 텔레그램으로 유포하며 돈까지 받아 챙겼습니다. 악랄한 범죄를 이어가던 주범 조주빈은 징역 4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불과 2년 반 만에 또다시 성착취물 유포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범행 방식은 더 대담하고 교묘해졌습니다. 용의자 L은 자신을 N번방 사건을 공론화한 추적단 불꽃이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했고 대화방으로 유인해 성착취물을 요구했습니다. L이 이렇게 만든 영상은 350여 개,
확인된 피해자 6명 모두 미성년자였습니다. 훨씬 더 편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일단 대항력이 없다는 거예요. 국회는 지난 2020년 N번방 사건을 근절하겠다며 N번방 방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인터넷 사업자가 불법 촬영물을 확인하는 즉시 이를 삭제하도록 하는 법안인데 문제는 범행 창구가 된 텔레그램 대화방은 익명 채팅방이 아닌 사적 대화방으로 분류돼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텔레그램은 해외 서버에 기반을 두고 있어 수사 협조도 받기 어렵습니다. 텔레그램이 어디 있는 것 자체를 모르니까. 성범죄를 예방할 성교육 역시 제자리 걸음입니다. 초, 중, 고등학교 성교육 이수 시간은 연간 15시간에 불과하고 교육 세부 내용은 학교 자율에 맡겨져 있습니다. 범죄자들은 그런 기술을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이어서 아이들한테 접근해가지고 이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런 것에 대응하는 거는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 사이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된 10대 피해자는 불과 3년 만에 4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미성년자들이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되고 있지만 정작 우리 사회는 방지법에 기댄 채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미국이 내놓은 자국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후폭풍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현대차 그룹이 미국 내 전기차 판매 2위를 기록했지만 보조금을 받지 못하면 설 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마땅한 해결 방법이 없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미국의 아이오닉5와 EV6 두 대의 전기차를 판매하는 현대차 그룹. 상반기 미국 시장에서 3만 4천여 대의 전기차를 판매하며 테슬라에 이어 전기차 판매 2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모두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모델로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 감축법에 따라 앞으로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미국 시장 지배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정부는 합동 대표단까지 꾸려 출장길에 올랐지만 한미 양자 간 협의를 통한 조속한 해결을 최우선적으로 모색 중이나 통상규범 분쟁 해결 절차 검토도 병행하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법 시행 유예나 예외 요구를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급한 현대차는 미국 조지아주에 짓기로 한 전기차 공장 설립을 앞당긴다는 계획이지만 완공까진 2년 이상이 걸려 피해는 불가피합니다. 결국 전기차 가격을 낮춰 파는 방안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기차의 판매 기조를 이어주지 못한다면 흐름을 만들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이윤을 최소화하면서 이 시장에서의 이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로 막혀버린 전기차 수출길. 정부 차원의 뚜렷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기업의 부담만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원달러 환율 1,300원 돌파 소식을 머린 뉴스로 전해드린 게 불과 3개월 전인데 1,400원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강달러를 넘어서 킹달러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통화 가치는 떨어지는 와중에도 이 달러는 고공행진을 이어가서 킹달러라는 말이 나오는 건데요. 달러 왜 이렇게 오르는 건지 언제쯤 내려갈지 경제부 송무빈 기자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자, 송 기자, 지난주 원달러 환율이 1,360원을 넘었습니다. 왜 이렇게 오르는 겁니까? 네, 미국이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계속 금리를 인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시중금리가 높아져서 투자나 소비는 줄고 예금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네. 결국 시중에 풀리는 돈이 줄어드니까 수요가 늘어나 달러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유럽의 에너지난이 경제 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유로화보다는 달러화를 선호하는 현상이 강해졌고 네. 중국의 경기 둔화도 달러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네, 달러 강세로 인한 원화 가치 하락세가 심상치 않은 건데 다른 나라 상황은 어떻습니까? 달러를 제외한 모든 나라의 통화 가치가 다 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실제로 지난 2일 일본 엔달러 환율은 24년 만에 최저치를 찍었고 영국 파운드도 1달러당 1파운드 패러티를 지키지 못할 거란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도 현지 시간 1일 109.66을 기록했는데 장중 한때 20년 만에 최고 수준인 109.99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네, 이 강달러 기세가 우리나라 무역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텐데요. 전 세계 무역 거래의 절반가량은 달러로 이뤄지는데요. 원유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고공행진 중인 원유 가격에 강달러까지 겹치면 한국 같은 원유 수입국은 웃돈을 주고 원유를 사오게 됩니다. 그렇죠. 무역 적자가 커질 수밖에 없죠. 실제로 지난달 우리나라 무역 수지는 94억 7천만 달러 적자로 1956년 무역 통계 작성 이후 66년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무역 적자는 쌓여서 또다시 환율 상승을 낳고 국내 수입 물가가 오르면 인플레이션은 더 가속화하게 됩니다. 네, 결국 가장 궁금한 거는 이 원달러 환율이 언제쯤 떨어질까 이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전문가들은? 아직은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네. 미국 연준은 인플레이션율이 2%대로 내려갈 때까지 계속 긴축을 하겠다는 태세입니다. 그런데 미국 물가의 가늠자인 7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지난해보다 6.3% 상승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고 1,400원까지 오를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 경제 상황을 무시할 수 없는 게 또 우리나라의 현실이기도 한데 우리 당국이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우리도 미국을 따라서 금리를 인상하는 것 외에는 사실상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고금리는 경기를 망가뜨리고 자칫 부채 위기를 부를 위험이 있어서 무작정 금리를 올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대통령도 당국도 구두 개입에 나섰지만 크게 소용이 없는 이유인데요. 구조 개혁이라든지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한 고금리 정책은 대외 경제가 안정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미국과 금리 차가 너무 커지지 않는 수준에서 금리를 올리는 한편 투기 세력의 타깃이 되지 않게 경제 기초 체력을 키우는 게 우선이라고 조언합니다. 네, 기초 체력이라는 게 물건 잘 만들고 그리고 외국에서 잘 팔아서 경제 잘 돌아가게 하는 건데 이게 참 어려운 과제죠. 네, 송 기자 잘 들었습니다. 내일 국산 1호 백신 스카이코비1을 시작으로 가을철 접종이 본격 시작됩니다. 새 변이 기반의 개량 백신은 4분기 도입 예정이어서 이르면 10월부터는 구백신과 새 백신이 모두 접종에 활용될 전망입니다. 박재홍 기자입니다. 국산 1호 백신 스카이코비1의 당일 접종이 전국 1,383개 의료기관에서 내일 시작됩니다. 이미 검증된 합성 항원 방식이라 안전성 문제로 접종을 꺼리던 성인 미접종자의 기초 접종에 활용됩니다. 노바백스 백신은 내일부터 만 12세 이상 청소년으로 접종 대상이 확대됩니다. 이로써 청소년들은 화이자 외에 선택지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12세에서 17세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 79.5% 감염 예방 효과를 보이는 동시에 12세에서 17세의 중화 항체 역가가 18세에서 25세에 1.46배를 보여 이르면 10월 변이를 겨냥한 개량 백신도 들어옵니다. 우선 원조 코로나와 오미크론 기반의 모더나 백신이 들어오고 이후 BA.5 기반의 이가 백신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요양병원 환자와 면역 저하자, 고령층이 1순위, 50대 및 기저질환자가 2순위입니다. 또 항체 생성이라든지 변이 대응 능력에 있어서는 당연히 개선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올해 고위험군이 새 백신을 접종하면 2년 새 5차례 접종하게 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됩니다. 겨울을 대비한 독감 접종도 남아있어 접종 부담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코로나 이후 마스크는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됐죠. 대부분 일회용이다 보니까 하루에 한 개는 쓰게 되는데 이 마스크 한 장이 완전 분해되기까지 45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폐기 과정에서 환경 오염 문제도 심각합니다. 그 실태를 박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거리를 걸을 때도, 책을 볼 때도 마스크는 이미 우리의 일상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틀에 한 개꼴로 마스크를 쓰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다 보니 하루에 약 2천만 개의 마스크가 버려지고 있습니다. 일회용이라서 매일매일 바꾸게 되는데 그만큼 쓰레기도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서 하루에 3-4번씩 갈기도 하고. 문제는 아무렇게나 버려지면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스크의 주재료는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플라스틱 용기의 성분인 폴리프로필렌으로 땅속에서 완전 분해되는데 450년이 걸립니다. 종량제 봉투에 버려져도 수거된 마스크 30%는 땅에 매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각장이 부족한 탓입니다. 메탄 나오고 그걸 또 계속 관리를 해야 돼요. 지하수 오염 안 되게. 끊임없이 그걸 거기서 침출수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여러 번 쓸 수 있는 재사용 마스크나 분해되는 마스크 등이 나오고 있지만 대중화 문턱은 여전히 높습니다. 1.5배에서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요. 국가나 기업적인 차원에서 백업이 되지 않고 아직 인식이 많이 바뀌지 않은 상태. 마스크 폐기물로 생기는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앞으로 10년 후 학교 교실은 어떻게 변할까요? 이 AI 등 IT 기술이 발달할수록 교육은 하이터치, 즉 인성 교육이 더 강조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오늘 TV조선 HT 교육 포럼에서는 글로벌 전문가들이 미래 교육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학생들이 직접 만든 곡들이 웹사이트를 통해 공유됩니다. 교사와 학생은 실시간 소통으로 자유롭게 느낌과 의견을 나눕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해 저마다의 수업 방식을 만들고 있는 선생님들의 노하우가 미래교육 포럼 HT 2022를 통해 소개됐습니다. 너무 많은 도움이 됐고 정말 많은 선생님들께서 학교 교육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다는 것을. 미국 등 선진국에서 연구 중인 AI 인공지능을 이용한 융합교육 디자인도 소개됐습니다. AI가 학생 개인별 수준에 따른 맞춤 교육을 제공하고 교사는 사회 정서적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에 집중하는 방식입니다. The more that we develop technology such as AI, the more that we need to reflect and think about what are the things that make us human. 이번 포럼을 위해 한국을 찾은 엘리자베스 킹 전 세계은행 부총재 등 해외 연사들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HT가 팬데믹 이후 커지고 있는 계층 간 교육 격차 문제에도 해법이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We have to talk about how economies can grow. TV조선 HT 교육 포럼 마지막 날인 내일은 전국 대학 총장들이 모여 대학 교육의 미래를 진단합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미국에서 공항 운영업체 직원이 경비행기를 훔쳐 비행하다가 추락하겠다고 위협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면허도 없는 이 직원의 무모함에 인근 주민들은 5시간 넘도록 공포에 떨어야 했는데 이 남성은 착륙과 동시에 체포됐습니다. 황정민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경비행기 한 대가 큰 소음이 들릴 정도로 낮게 날아갑니다. 목적지가 없는 듯 주택가 상공을 맴돌기도 합니다. 이 비행기가 미시시피주 상공에서 목격되기 시작한 건 어제 새벽 5시쯤이었습니다. 비행기를 운전한 사람은 놀랍게도 파일럿이 아니었습니다. 투폴로 공항에서 연료 주입 작업을 하는 20대 남성이었는데 면허가 없었습니다. 이 남성은 비행기를 몰래 훔쳐 이륙한 직후 직접 911에 전화를 걸어 인근 대형마트로 추락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경찰과의 추격전도 시작됐고 해당 마트와 주변 상점들에는 대피령이 떨어졌습니다. And we're able to convince him to not carry out this deed and to land the aircraft at Tupelo Airport. 이 남성은 5시간 동안 인근 도시까지 위협 비행을 한 뒤 결국 들판에 착륙했습니다. Yeah, he's out of the plane. He looks healthy. 경찰은 이 남성을 중절도와 테러 위협 혐의로 즉각 체포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한송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협박은 없다입니다. 네, 이
백현동 부지와 관련해서 요즘 이재명 대표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해서 주장하는 내용을 한번 다뤄보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네, 지난해 10월에 국정감사에서 했던 발언인데요. 네. 이재명 대표가 받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의 핵심은 이 백현동 부지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나 올린 건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라고 주장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협박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 단독 보도해드린 내용인데요. 일단 검찰과 경찰은 국토부가 성남시의 백현동 땅 4단계 용도 상향을 협박하기는커녕 요청도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4단계 상향을 요청한 어떠한 공문도 없다는 건데요.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의 사실을 추가로 단독 취재했습니다. 네. 이 대표의 말과 달리 경찰 수사에서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 대표는 협박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협박을 받은 피해자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2014년에서 2015년 당시 성남시에서 백현동 땅의 용도 변경 실무에 관여했던 공무원들이 사정당국 조사를 받았는데 모두 압박을 받거나 협박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협박은 그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해를 가하겠다고 통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 당시 국토부로부터 공포심을 느낀 피해자, 공무원이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수사기관의 판단이 사실이라면 이재명 대표는 왜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걸까요? 물론 그 이유는 이 대표 자신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수사기관에서는 이 용도 변경을 결정한 건 성남시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 국토부가 성남시에 보낸 공문에 그 용도 변경은 성남시가 자체 판단할 사안이라고 써 있습니다. 검찰은 용도 변경 이 4단계 상향이 이루어진 시점이 이 대표의 측근인 김모 씨가 백현동 개발업체에 영입된 직후라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2006년 성남시장에 출마했을 때 선대본부장을 맡았던 김 씨가 2015년 1월 해당 백현동 개발업체로 자리를 옮겼고 석 달 뒤에 백현동 땅의 용도 변경이 결정됐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용도 변경 결정이 국토부 같은 외부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그 책임은 결국 이재명 대표를 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협박은 없다의 느낌표는 당당히 소명하라입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취재한 여러 팩트들을 종합해 보면요, 그 국토부가 협박을 한 건지 실제로 성남시에 4단계 상향 요청을 한 건지 이를 입증할 진술이나 자료들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협박이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전혀 소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단지 정치적 탄압을 주장하면서 반발만 하고 있는 형국인데요. 당당히 검찰에 출석해 입증하면 될 일이겠죠. 제1야당 대표,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범죄 혐의가 있으면 검찰이 소환해 조사할 수 있고 그게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바로 법치고 상식일 겁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 한시 아빠 찬스입니다. 네. 저희가 한동안 안 보였던 조국 전 장관 사진을 올렸습니다. 네, 이틀 전 조국 전 장관 부부 재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 내용입니다. 네. 조 전 장관 아들의 대리시험 정황에 대해 그 가족 채팅방에서 나온 구체적인 대화들이 드러났습니다. 네. 그 조 전 장관은 그동안 언론에는 자녀 교육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이 조국 전 장관의 당시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예. 저는 사실은 이런 것 자체에 대해서 사실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이 교육에 대해서 좀 무관심, 그 점에 있어서는 무관심한 편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아이 교육에 무관심했던 것과는 달리 미국 조지 워싱턴대에 다니는 아들의 온라인 시험을 대신 봐준 물증이 드러났습니다. 직접 시험 문제를 풀어줬다는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 법정에서 나온 이 조국 전 장관 가족의 카카오톡 채팅방을 재구성해봤는데요. 2016년 10월에 아들 조 씨가 아빠, 저 한시에 시험 봐요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랬더니 조 전 장관이 아빠 준비됐다. 문제 보내주면 나는 아래에서 위로, 너는 위에서 아래로. 또 아내 정경심 전 교수한테는 마음대로라고 말합니다.
조금 후에 정전 교수는 엄마도 컴퓨터 앞에 앉았다면서 준비 완료라고 말하는데요. 조 전 장관 부부 오후 1시에 셋이서 함께 시험을 치른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근데 실제로 조 전 장관의 아들은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당시에 조 씨가 온라인 시험 문제를 전송하면은 조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가 문제를 풀어서 정답을 보냈는데 이 검찰은 가족끼리 정답이 뭔지 서로 갑론을박을 벌이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이 퀴즈 시험에서 조 씨가 90점을 받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또 이 대리 시험으로만 끝난 게 아니고요. 정전 교수는 아들 조 씨의 과제를 대신 작성해 주기도 했고 아들이 힘내세요라면서 과제를 대필하는 엄마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지 워싱턴대 학문 윤리 규정을 보면요. 타인의 성과를 자신의 것처럼 가져오는 행위 등을 명시하고 반복하면 낙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이런 이유를 들어서 조 전 장관의 부부의 부정행위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 정리해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한시 아빠 찬스의 느낌표는 선 넘은 부성애로 하겠습니다. 네. 이 조 전 장관 측이 지난해 6월 법정에서 대리 시험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들이 학교 폭력을 당해서 후유증이 있었고 열패감이 평생 가서 여러 케어 필요성이 있었다는 건데요. 이런 사정이 있더라도 대리 시험까지 나아간 건 아무래도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녀 교육을 전혀 몰랐다던 조 전 장관의 거짓말,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부성애, 모두 상식과 법을 넘어선 행동으로 보입니다. 네, 한성훈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일과 모레 전국 대부분 지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를 잘해 주셔야겠는데요. 현재 태풍은 타이완 타이베이 북동쪽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고요. 지금 예상대로라면 화요일 새벽 제주에, 화요일 아침에는 경남 해안에 최근접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로와 이동 속도 등의 변수가 있는 만큼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기상 정보 계속해서 참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태풍이 다가오면서 제주 남쪽 먼바다에는 태풍 경보가 내려졌고요. 남부지방과 해상에는 태풍 예비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앞으로 차차 태풍특보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요. 바다의 물결이 높게는 10m 이상으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강풍특보가 내려진 제주와 남해안에는 오늘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몰아치겠고요. 그 밖의 지역으로도 초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바람이 더욱 거세지겠고 시간당 50에서 100mm의 강하고 많은 비도 쏟아지겠습니다. 모레까지 제주 산지에는 최대 600mm 이상의 강수량이 예상되고요. 경기 북부, 영서 북부, 남해안과 영남 동해안, 제주와 지리산 부근으로도 400mm 이상, 그 밖에 전국으로 100에서 30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강한 비바람이 예상되는 만큼 지붕이나 간판 등은 미리 결박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하수구나 배수구 점검도 미리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이미 많은 언론에서 언급했습니다만 검찰 소환 통보 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보좌관에게서 받은 전쟁입니다란 메시지가 뇌리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그만큼 문제적 표현이기 때문일 겁니다. 대선 패배 뒤 이재명 대표의 이례적으로 빠른 정치 행보는 전쟁을 앞두고 성을 쌓는 대비 과정이었을까요? 검찰이 수사하는 이재명 대표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169석 거대 야당의 대표이자 차기 대선 후보입니다. 역으로 보면 이 같은 위상의 제1야당 대표를 상대로 엉터리 수사와 법 적용을 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를 검찰도 아닙니다. 정치 탄압이니 범죄와의 전쟁이니 자신들만의 논리로 정치 공방을 벌이는 여야 모두 지긋지긋합니다. 떳떳하다는 이재명 대표는 모든 국민이 그렇듯 법의 판단을 받으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